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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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깔끔하네. 너무 깔끔하다. 오늘도 후원이랑 댓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저희 후원으로 페지모아 페라리님이 뉴스브리핑 34회 우유의 가격, 로봇시대 일자리의 미래, 음악 차트와 대중성에 각각 500원씩 후원해주셨고 애나닝님도 꾸준히 정기 후원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좌 후원으로 네. 라이스킬라님이 5만원. 와우. 라이스킬라님이 누구실까요? 그 해외에서 저희 방송 들어주신 분 있어요. 종종 이렇게 몇만 원씩 후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녹티스님이 또 10만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원을 왜 주신 거지? 세 번째 10만원. 네, 녹티스님 세 번째죠. 네. 저희 댓글 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녹티스님. 저희 뭐가 이쁘다고 10만 원씩이나. 우리 뭐 그랜저리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맞아요. 추석 선물 받듯이 이렇게 라이스킬라님이 5만 원, 또 녹티스님이 10만 원, 그리고 페지모와 페라리님이 거의 매회 거의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맞아, 올라오는 족족 다 후원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유튜브 댓글로 선착순 댓글을 그렇게들 많이 다세요. 1등, 2등. 경쟁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등수를 매길 만큼 네, 많이 안 달려서 네,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냥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까 많이 달면 달수록 좋다. 유튜버들이 옛날에 막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거 되게 상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알겠어. 너무 좋아. 점만 찍어도 돼. 저 댓글 하나 읽어보면은 뉴스브리핑 도요타의 한방 이런 뉴스브리핑에 매운 낙지볶음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번 편에서 범래님의 텐션이 엄청 높아 보여요. 굉장히 행복하신 느낌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걸 보고 좀 반성했습니다. 너무 들떴나? 아니요. 매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왜 선택적으로 들뜨시는 거죠? 아니, 선택적으로 들뜬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날 컨디션이 좋았나? 근데 뭔가 약간 좀 더 프로다운 모습을 아직 못 보여드렸구나 싶었어요. 매회 이렇게 좀 텐션 높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나 싶어서 저한테 좀 경각심을 주신 댓글이었습니다. 반성해주세요. 네. 이미 많이 했어요. 오늘 텐션 그럼 좀 높으려나요? 네. 저도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제 주제를 추천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파라모어님이 범례님 남은 치트키도 쓰시죠 리니지. 그거 딱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 게임을 잘 몰라서 게임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리니지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제가 추석 특집 때 조회수를 한번 노리겠다고 내가 맞아요. 하는 치트키를 다 썼다. 막 부동산, 경제, 과학 막 다 썼는데 이제 파라모어님께서 하나 더 쓰시죠. 게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게임으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그런 소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는 방송이네.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이라는 큰 뭔가 틀을 이제 던져주신 건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액션 아이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아봐주세요. 왜냐면 게임 얘기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 다음 에피소드를 해주세요. 다음? 바로 다음? 여러분, 저희 이제 추석 끝나고 셋이서 이제 처음 모인 건데 네. 명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가영찍님이 추석 안전하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댓글을 어디 있어요 그런 댓글들이? 팟빵에. 나 왜 안 보여? 짤도 귀엽게 다루셔가지고 딱 보이는데. 이 강아지. 나 이렇게 강아지가 원래 이렇게 눈동자가 컸나 싶긴 했는데. 일단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오랜만에 진짜 외가댁 한번 가서 저녁 먹고 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주말 길어진 느낌? 저는 태어나서 그 고3 때 이후로 처음으로 아무데도 안 갔던 명절이었어요. 집에만 있었다. 네, 나름 좀 그런 걸 좀 챙기는 집안이어서 못 가게, 그러니까 안 가는 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집이긴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유일하게 봐주는 게 수능을 보는 수험생일 경우. 그치. 그때 이제 봐주거든요. 추석을 봐줘요. 설날은 안 봐주고. 근데 이번에 그 이후로 처음으로 정말 아무데도 안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안 갔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을 만나러 혹은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그거 안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징어 게임 봤대. 맞아, 오징어 게임 정주행하고. 아, 저도 오징어 게임 봤어요. 제가. 재밌더라. 그거 보고 뭐지? 무슨 애니메이션도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거의 순찰을 했어. 아느님은? 저는 가족 모임 했어요. 시골 갔다 왔죠. 네네. 월화수 내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평소에 명절에 집에 가면은 두 분은 약간 잔소리 듣는 편이에요? 저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범래님한테는 막 결혼했는데 자녀 계획 언제 있냐, 아니면 안느님한테는 너 결혼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저 진짜 저희 친척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이제 친척 안에서도 친한 친척이 있고 안 친한 친척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이게 선이 있잖아. 딱 갔는데 안 친한 분이 오신 거야. 오고 진짜 저를 딱 바로 보자마자 너 시집 안 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네, 아버지뻘. 아버지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요? 저 시집이요? 저요? 이랬더니 그래 너 이러는 거예요. 남자 소개 해주실 거예요?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옆에서 아빠는 약간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막 하하 웃고 넘겼는데 저는 웃지 못했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취직, 뭐 결혼, 자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빨리빨리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듣기 전에. 저는 표준적인 삶을 살고 표준이 아니구나 이제는. 과거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잔소리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친척 동생들한테 잔소리를 했으면 했지. 진짜 싫다. 근데 너가 뭔데 잔소리를 하는 거야? 좀 빨리 태어났다는 걸로. 근데 진짜 잔소리 할 거면 돈 줘야 돼. 맞아. 근데 저도 뭐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듣지는 않거든요. 제 위에 아직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방패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럽다. 특별히 이제 화살이 날라오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뭘까? 아빠랑 뭐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주제가 이런 게 나와서 아빠 난 나중에 나이 들면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빠가 진짜 저희 아빠 원래 안 그러는데 세상 정색을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조금 들으니까 좀 열받는데.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근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약간 가볍게 얘기했는데 그치, 그냥. 되게 우리 아빠 화 안 내는데 역정을 내시는 거야. 근데 그 역정 안에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역정이 더 클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일단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은 안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하는 이상적인 부부 자녀 그런 4인 가정 그런 정상적인 가정을 꿈꾸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하기는 했지만 뭐 진짜로 친구랑 마음만 맞으면 그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픈마인드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빠가 평소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푸시라던가 전혀 연애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럼 애초에 대화를 그쪽으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첫 물꼬를 튼 게 나는 친구들이랑 뭐 살겠다. 이 물꼬를 터버리니까 아버지가 확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 오픈마인드도 남의 인생의 오픈마인드인 거지. 맞아요. 내 자식한테 오픈마인드인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 동성애자에 관련해서 진짜 오픈마인드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을 한다? 그랬을 때 느낌 다르더라고. 다르지. 다르더라고. 상상만 해도 약간 느낌이 다르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뼈속 깊이 느꼈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화 어떻게 끝냈어요? 깨갱했지 나 뭐. 뭐라고? 농담이야 막 이러고 깨갱했지. 아니야 장난이지 이러고.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김범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친구들이랑 듣기 싫어. 자세 똑바로 앉아.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이랑 사는 거 좋죠. 요즘 약간 꾸미기도 하잖아. 어릴 때도 그런 거 해보고 싶고. 근데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맞는 이상형을 만나서 호로록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선약이냐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느슨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만약 내가 형제나 자녀한테 들었을 때 오는 그 충격이 있을 것 같긴 해. 아마 아버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후로 뭔가 요즘 들어서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있는데 바로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생활 동반자법. 근데 이게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법은 아니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됐다가 보수단체들의 반대로 좌절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진선미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황두영 작가가 쓴 책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아, 내가 찾아 헤매던 개념이 바로 여기 있었다 하고 머리를 맞은 기분이기도 했고 안 그래도 이 법안이 가라앉아 있었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도 열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도 해서 뭐 이래저래 겸사겸사 발제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주제 외롭지 않을 권리 괜찮은데요? 네네. 제목으로? 책 제목이어가지고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새삼스레. 그렇긴 하지.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각자 생각하는 가족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일단 생활 동반자법은 뭐냐?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기는 하죠. 뭐 감은 오는데 안 오는데? 시행령이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생활 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기로 약속을 하고 이거를 국가에 등록을 하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같은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느슨한 형태의 혼인신고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하죠. 그리고 생활동반자로 살고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한 법이기도 해요. 약간 결혼한 척 살겠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결혼한 척 살겠다?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왜냐면 결혼을 해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치. 뭐 그런 것들을 주거권이라든지. 우린 결혼 안 했지만 누려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만 들으면 안느님처럼 그래서 결혼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건데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혼이랑 다른 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이 동반자법은 성애적 관계, 그러니까 이성이랑 사랑의 관계뿐만이 아닌 모든 개인의 결합을 전부 포괄한다는 점. 네. 결혼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이성의 성애를 전제하는 계약 관계잖아요. 네. 근데 생활동반자법 같은 경우에는 혼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동거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커플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면은 성인인 이상 누구나 두 사람이 법적인 동반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도 돼요? 가족은 안 됩니다. 비혈연 관계. 음. 가족은 이미 내가 혈연 관계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살래요. 딱 그 정도인데? 아니지, 다르지. 사는데 우리 계약서 쓰자. 그치. 그리고 1대1 관계라는 거. 2명밖에 1대1만? 안 돼요? 그건 또 그렇게 왜? 보수적이야? 이게 여러 명이 돼버리면은 법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듣다 보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 명이면은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세트로 약간 주거권 같은 거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할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비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한 국가의 복지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상대방의 혹은 상대가 나의 장례를 치를 권리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법적으로 뭐 보장을 받는다기보다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동거인으로 메워주겠다. 맞아요.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맞네요. 혜택을 뭔가 땡겨받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법적으로 뭔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법이 생긴다. 그 정도? 사각지대를 커버한다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그러니까 난 독거노인은 되기 싫은 거지.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 맞아, 그런 정확해. 걸 보장하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받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결혼이랑 다르게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상속권. 늘 계약을 해도 안 돼요? 동반자 관계를 맺기 전에 둘 사이에 재산 분배 같은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유언장에다가 동반자에게 얼마만큼 상속을 하겠다라고 기재를 하면은 당연히 되겠죠. 그럼 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망했을 때 유산이 상속되진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게 기존 법령에 따라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 순서대로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중년 동거 커플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부모님이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짝을 만났을 때 간혹 자식들이 연애는 하시고 혼인은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라도 말릴 거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몫이 뺏기잖아. 근데 상속은 그냥 자식들한테 온전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멀리 사는 자식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에 내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중년 이제 동거 커플들이 생활동반자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애적 관계로만 서로가 결속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가족관계처럼 생활에 있어서 협조의 의무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조의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다. 이걸 어떻게 규정해? 정조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 혼인할 때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바람 피면 안 된다. 말고는 자지 않겠다. 이게 실제로 우리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성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정조의 의무가 있지? 정조의 의무가 그러니까 정조의 의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정조의 의무를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성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치. 근데 이거 듣기에는 뭐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친구도 그런 있을 느낌 수도 아닌가? 있고 이성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성이고 성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활동반자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지만 정조의 의무는 없다라는 거지. 이 관계에서는.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이 법으로 가장 많이 결속되는 주체는 당연히 혼인 없이 동거하고자 하는 커플이기는 하겠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거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 말고 뭐 동거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은 하지 않되 파트너로서 법적 보호는 받으면서 이어가는 이런 연인과 부부 사이의 어떠한 중간 단계적인 관계가 있다.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납득은 잘 안 돼요. 이성관계라면, 그러니까 동성관계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별을 한 할머님 두 분이 있다고 쳐. 보통은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니까 그런 두 분이 좀 이런 법에 의해서 서로를 좀 보호해주고 좀 법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보호자도 될 수 있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비혼율도 높고 요즘. 근데 굳이 이성관계에선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으면 여러모로 잘 쓰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성관계에서는 어떨 때 하는 거지? 너랑 결혼은 하기 싫지만 동거는 하고 있는데 동거만 하면 되잖아. 좀 책임감 있는 동거를 하고 싶다. 뭐 그런 근데 느낌이지 않을까? 결혼까진 싫고? 예를 들어서 한쪽이 재산이 개 많아. 그럼 해야지 결혼. 그게 안내야. 안내가 재산이 개 많아. 그래서 남자가 한 명 이렇게 접근을 했어. 그래서 보기엔 괜찮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온 건지 나를 정말 사랑해서 온 건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을 해달래.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랬을 때 이제 중간다리 역할로 우리 동반자법으로 한 몇 년 살아보고 뭐 당장 뭐 애 낳고 우리가 뭐 전통적인 가족을 꾸릴 게 아니라면 뭐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니즈가 있지 않을까?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이게 프랑스에는 이미 유사한 법이 마련이 돼 있는데 팍데 시빌 데 솔리다리떼 줄여서 팍스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민연대협약입니다. 이게 팍스는 1999년부터 시행이 됐고 법적인 동거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동반자법이랑은 좀 다르게 커플에 국한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정할 때는 당시에 프랑스에서 동성혼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성 커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호 차원의 법이었지만 동성혼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 팍스보다는 혼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지금은 팍스를 이용하는 이성 커플의 비율이 전체 90%가 넘어간대요. 전체 90%라는 건 팍스의 전체의 90%. 팍스로 이렇게 서로 법적으로 약속하는 사람들 중 90%가 이성적 관계다? 거의 90%도 아니고 한 95, 6% 정도. 그러면 이해는 되네요. 약간 동성애자를 비롯한 그런 약간 최근에 돼서 혼인을 좀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혼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인 커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전통적인 이성적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치. 주변에서 보이는 많은 이혼 사례들을 봐서 이제 좀 느슨한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팍스는 결혼한 부부처럼 묶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혜택 보장도 더불어서 계약을 해지할 때 법적으로 기록이 안 남는데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확실히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팍스로 결합하는 커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는 결합하는 커플의 10쌍 중 6쌍이 팍스로 결합을 한대요. 그리고 학자들은 2030년만 돼도 10쌍 중에 9쌍이 결혼이 아니라 팍스로 동거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팍스 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혼인 관계 밖에서의 출산도 많아요. 그래서 혼외 자식 수가 혼인 부부 간의 자식 수를 이미 넘어서기도 했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동양 유교관을 가지지 않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는 혼인 외에 자식이 되게 많죠. 네.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기에 프랑스가 좀 말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팍스는 굉장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 프랑스에서 결혼한 커플의 3분의 1이 이혼을 한대요. 그럼 팍스는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은 하지 않을까? 반? 나는 어떨 것 같아? 3분의 1? 응. 3분의 1은 이혼. 비슷하게. 팍스로 결합한 커플은 10쌍 중에 1쌍만 계약을 해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면 3분의 1. 응. 그 팍스를 하면 10분의 1. 신기하네. 그래서 오히려 팍스가 해지하기에 법적인 절차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간편한 편인데 그럼 구태연연한 이혼의 그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는 혼인 관계에 있는 커플들이 훨씬 더 깨지기가 쉽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 팍스라는 걸 자신이 교집합으로 있고 여러 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1대1 관계예요. 그럼 결혼과 그 구성 형태는 동일한 거네요. 그쵸. 이성 간에만 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이 더 힘든 건데 그치. 이혼을 더 많이 한다. 왜 그런 것 같아? 팍스 안 해봐서 모르겠어. 뭐 결혼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결혼도 안 해봤지만 팍스 그거 좀 와닿지가 않아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그게? 조금 저는 와닿는 것 같은데. 뭐 정확게 좀 나 너랑 팍스로 살자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생활동반자법이랑 비슷하게 그거는 성애적 관계에 규정되지는 않지만 네. 일단 국가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서류를 쓰는 거예요. 그치. 서류를 쓰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서로 간에. 둘만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등록할 때 우린 이런 계약을 맺기로 했어 하고 보여줘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얘네는 이런 계약 관계를 맺은 동반자래 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부부처럼 주택 청약에서 약간의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에 대한 혜택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준다든지 자녀가 태어나면 또 자녀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돼요? 재산 분할은 그들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를걸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앞에서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팍스의 뭐라 그래? 이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지? 계약 해지. 계약 해지의 그 확률이 더 적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결혼으로 묶이는 사회적이나 법적인 그런 제약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혼율을 낮추는 게 사회적인 목표라면 요즘 목표인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만약 목표라면 약간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결혼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인하고 인텐스한 계약이길래 그렇게 끊기 힘든 걸 더 많이 끊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결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족도 나의 가족으로 포함이 되고 나의 가족도 상대방의 가족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넷팍스나 생활동반자법 같은 경우에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개인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해볼게. 매매하다. 진짜 모르겠다 차이를.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양 세계관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프랑스, 특히 프랑스는 또 그런 거 강하잖아요. 제일 강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반자법 비슷하게 팍스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부모님이 혹은 친척이 무슨 일이 당했어도 나는 상관없지. 갔다 와. 장례식 치르고 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 사실 모르겠네요. 제 대가리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결혼을 하나 뭐 팍스를 하나 비슷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져와 봐야 진짜 그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겠지만 걔네는 뭐 비슷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반적인 해석으로 팍스가 더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주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귀속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거다. 이런 게 없으니까 약간 서로 존중을 해준다. 이런 느낌? 그리고 결혼에 비해서는 개인의 결합이다 보니까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적어서 그만큼 부담도 적다라는 거.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무슨 의무를 그렇게 질까? 근데 걔네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 보수적이었던 관념들이 아직까지 중장년층 사이에서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 레거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젊은 층들이 있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쉽게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조심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관계다. 우리 관계가 잘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가끔 그 부부 고민 사연 이런 거 들어보면 결혼하고 배우자가 달라졌어요. 이런 케이스 진짜 종종 있거든요. 많죠. 이게 사실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연애할 때 그 사람의 모습과 결혼으로 법적으로 묶였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끊어내기가 어렵거든. 맞아. 이미 뭔가 묶였거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걸러낸다기보다는 좀 그런 케이스를 안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오히려 조심해야지. 관계에 충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안나님처럼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개념이. 제가 결혼을 떠올렸을 때 좀 꺼림칙하게 항상 생각했던 게 저는 여생을 함께할 부부로서의 파트너라고 해도 내 가족은 내 가족, 상대방 친족은 또 상대방의 친족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상대방을 내 가족에 뭐 내가 상대방 가족에 강제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예시를 생각해 보자면 결혼을 했을 때 만약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형제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큰 빚을 졌다. 그러면 배우자도 그걸 상환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막 이혼하고 혹은 막 호적에서 파버리고 막 이러잖아. 법적으로 맞아, 끊으려고. 맞아.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거죠. 상대방의 가족이 뭘 하든 나는 같이 살기로 한 이 사람만 신경 쓰면 된다. 약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꼭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 파트너는 제가 태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적인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나랑 그 사람의 독립된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팍스랑 생활동반자법이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딱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도 좀 이해는 되네요. 책임감 없는 느슨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혼인 밖에 있는 동거 커플에 대한 시선이 아직도 좀 따갑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시기상조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조가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저는 반대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법이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이런 법이 없으면 그냥 계속 안 바뀔 것 같아. 세상이. 근데 사실 요즘은 동거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 주변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이성끼리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뭔가 옛날만큼 그렇게 막 시끌시끌하진 않은 것 같아. 옛날엔 동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망측한 짓을 막 이렇게 생각하서. 대박이다. 왜? 동갑 맞아요, 우리? 아니, 진짜? 그럴 때가 있었다고. 저는 근데 예전부터 동거가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거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동거가 사회 전반에 약간 이렇게 퍼지려면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된대. 내가 이 사람과 동거해보고 싶다는 마음만큼 동거를 했던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치. 그 준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있어야만 동거가 사회 전반에 깔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거 뭐 살아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뭣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결혼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혼하는 것보다 살아보는 게 낫지 않나 이랬는데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야. 그럼 너는 나중에 너에게 올 배우자가 한 3군데에서 동거하다 온 사람이어도 정말 쿨하게 오케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건 좀 어렵지.
그러네. 약간 아니 근데 이거는 이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혼을 하잖아. 이혼을 하면 이혼을 하잖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나랑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이혼남인 거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에서 이혼을 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라는 거 자체가 조금 오바스럽다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이혼이 3번인 것과 동거를 3번 했던 거는 사실 접근성으로 보면 동거를 3번 해보는 게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치. 법적인 관계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극한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극한의 케이스 같은데? 우리나라에 동거 3번 한 사람 많이 없을걸? 2번. 아, 뭐 한두 번. 어쨌든 동거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동거가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동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나누는 거지. 클린하지 않다, 클린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난 그런 시선 자체가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클린하다, 클린하지 않다 약간 이런 정조의 개념이 아니라 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3번이나 동거를 해체했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조나 그런 뭔가 이성관이나 연애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왜 한 번 그런 맺었던 동거의 관계를 3번이나 해체했을까? 그거는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하지만 그거를 내가 그 3번의 스토리를 정말 풀 스토리로 알 수는 없잖아. 그 동거한 당사자 2명을 다 찾아가지 않는 이상,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 그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 해체와 동거 했냐 안 했냐가 괜찮다는 난 다른 문제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처음 한 얘기와 예시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동거가 괜찮냐와 동거했다가 3번 파토 낸 사람 괜찮아?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야. 맞아. 근데 저는 물론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동거가 한 번이었어도 왜 해체했을까는 궁금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지. 궁금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예전에 빚이 5억이 있었대. 청산은 다 했대. 궁금하잖아. 5억 어디서 다 쓰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같이 살 사람으로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동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려면 동거를 했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사회 구성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동거에 대해서 잠깐 물음표가 다시 생겼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약간 보장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로서 동거가 자리하게 되면은 인식이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를. 동거가 그럼 망측한 게 아니다. 법도 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런 인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까 출산율 얘기도 했지만 OECD 국가 혼외 출산 평균이 40% 정도 된대요. 혼외 출산율의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 그러니까 좋은데? 채 안 되고. 바람직한데? 바람직하다고? 그거 2%가 딱 2나라 있어요. 한국이랑 일본. 맞아. 딱 일본일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데이터인 게 방금 우리가 동거에 대해서 열띠게 막 안느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거 중에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걸? 다 아니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올바른 절대 안 출산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절대 거예요. 안 되지. 대한민국에서는. 안 되지. 안 근데 되지. OECD 평균이 40%라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나라는 한 7, 80%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7, 80%는 좀 오바다. 아니. 나온 애기 10명 중 8명이 혼외자식이라는 거잖아. 아니야. 에바지 그거는. 내가 이 통계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70%가 넘어요. 어디서? 아이슬란드도 있었고 그 프랑스도 60몇 %인가 그렇고. 맞아. 그럼 10명 중에 6명이 혼외자식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혼외자식의 개념이 뭐예요? 혼인 외에서 나온 자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혼외 자식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없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법적인 제도 장치가 좀 잘 돼 있으면 충분히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생겼을 때 혼외 자식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편견도 적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법을 또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커플 관계 외의 동반자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에 발제 준비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있던 일인데 여고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동거를 해온 중년 여성 2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A,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분은 가사를 전담하고 B분은 경제활동을 전담을 하셨고 그 2분이 같이 살던 아파트의 명의가 B분의 명의로 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B분이 갑자기 골수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을 하게 됐고 간병도 A분이 이렇게 계속 해주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조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B분에. 지금 그러니까 아픈 분의 조카가 나타났다. 그쵸. 이분이 나타나서
A분을 그냥 집에서도 쫓아내요. 그리고 간병하고 있던 것도 막고 연락도 강제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A분은 갈 데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산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내쫓겼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거리를 좀 전전하셨대요. 그러다가 뒤늦게 B분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되고 바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뭔가 40년을 함께 했는데도 이 두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관계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활동반자법 자체는 유언이나 사전계약 사항 없이는 유산 상속이 불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법으로 뭔가 정리가 된 관계였다면 미리 명의를 좀 공동으로 올려놨다든지 아니면 법적 관계를 맺으면서 훗날을 위해서 둘이서 이제 계약 관계를 뭐 설정을 해놨을 확률이 높았을 거고 꼭 이렇게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동반자로 법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갑자기 생면부지 조카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40년을 함께할 권리를 모조리 박탈할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께서도 이런 법이 있었다면 뭔가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힘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랑 이렇게 살아가는 게 꼭 혼인이랑 혈연으로만 묶일 수가 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런 동반자법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법안으로 상정이 됐는지 발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의. 네, 이게 됐을 때 반대하는 논리는 뭐예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항상 그래왔듯이 네. 이건 동성연애, 동성혼 조장이다. 아, 동성연애, 동성혼 조장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단체들에서 너무 많은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동성혼이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물론 이제 동성혼을 원하는 분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힌트가 있는 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렬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뭐 앞서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행이나 우체국, 관공서 같은데 누군가 내 대리인이 내 일을 봐줘야 할 때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고 소중한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드는 생각으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후견인 제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 약간 싶은 생각인데. 그 후견인 제도라는 것도 실제로 상정할 때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이 누군가를 내 후견인으로 만들기까지. 그래서 그런 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간편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뭐 그래도 여기까지 들으셨어도 왜 사회 복잡해지게 법을 하나 더 만드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필요한 이유를 하나 더 들면 아까 범례님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가구라는 말을 들으면은 약간 우리 또래 젊은 층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들을 그리기는 하는데 실상은 사실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년층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맞아요. 여성 1인 가구 최다는 노인층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층에도 1인 가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노인 인구 중에 23.6%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지금 45세에서 65세인 분들이 나이가 들면 강해지면 더 강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1인 가구 노인층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복지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열심히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려고 하고 있지만 살아계신지 뭐 끼니 정도 잘 챙겨 드시는지는 파악하는 걸 한다고 치더라도 이분들의 뭐 그런 정서적인 고립감 같은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혼인 외에도 법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함께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서로한테 안정감을 주거나 살펴주거나 하는 이점도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복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출이 줄어드니까. 이게 개개인도 혼자 살면은 주거비, 식료품비, 뭐 냉난방비, 전기비용 이런 거 다 줄어들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1인 노인 가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돌봄 공백이 안 생기게 되게 인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2인 가구로 많이 합쳐지면은 인력 부담도 그만큼 좀 덜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둘이 살게 되면은 최저 생계 비용 이상의 소득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점. 이래저래 뭔가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윈윈이 될 수 있겠죠. 노인이 됐을 때. 그리고 또 생활동반자법이 생애 마감을 존엄하게 할 수 있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동반자 관계의 규정을 통해서 장례를 치를 권리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법 중에 장례 치르는 과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장사법이라고.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당연한 거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 가족의 시신 인수를 허락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조손, 형제자매 이 순으로 시신을 인수를 할 수 있게 권리의 순서도 정해져 있대요. 근데 예외적으로 마지막 항목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게 있긴 한데 모호하잖아요, 말이. 그래가지고 사촌 정도의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은 인도를 잘 안 해준대요, 거의. 이게 실제 사례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16년 동안 함께 동거했던 사실혼관계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내분을 간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망했을 때 법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시신 인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관계 증빙하려고 구청도 가고 주민센터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막 주변 지인분들도 이분들 그런 관계 맞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고 아내분이 친족이 없으셔서 결국에는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가 됐대요. 근데 이렇게 무연고자 시신으로 지자체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화장해야 되고 그 무연고자분들 있는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보관이 되다가 폐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었겠죠, 그게.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없더라도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도 무연고자 장례가 갈수록 많아질 텐데 1인 가구 독거노인도 많아지는데 이런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세금 지출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생활동반자가 자의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까 그 팍스처럼 계약 해지하는 거. 이때 어떻게 헤어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라도 한 달에서 3달 정도 이혼 숙려 기간이 있잖아요. 다시 고민하게 그쵸, 하는. 그쵸. 네네. 근데 생활동반자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없습니다. 깨고 싶으면 짠 하고 깨는 거군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쪽만이라도 관계를 해소하겠다라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은 해소가 돼요. 다만 필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고지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관계 해지할 거야 라고 통보했다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주면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도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지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둘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때 해지돼야 되겠네. 네네네. 이게 혼인도 그렇고 생활동반자법도 그렇고 그 부양의 의무도 있고 같이 생활 협조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의무가 겹쳐져서 그 두 개의 관계를 동시에 이어서 할 수는 없고요. 또 한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깨집니다. 다른 사람이랑 혼인할 때도. 오늘 전달하려고 했던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좀 설득이 됐나 모르겠네. 되셨나요? 무슨 설득? 법에 대한 설득? 근데 우리 법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엘사님은 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인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난 친구들이랑 살 거예요라고 얘기했으니까 글쎄요, 뭐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없을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잠깐 앞에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동성혼이나 동성연애를 조장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상으로 좀 많은 사회적 구성원이 약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만들고 너무 쉽게 깰 수 있는 관계니까 그게 좀 더 지금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느낀 게, 잘 들어봐요, 두 분 다. 결혼 안 하셨으니까. 꼰대 같아. 똑바로 앉으라고. 짜증나. 진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결혼을 할 때 우스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강한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거든요. 강한 다짐? 강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저 결혼해요가 아니고 여러분 저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내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의무와 책임을 지며 살아갈 다짐이 끝났습니다. 음. 전 약간 그렇게 제 스스로 약간 엄숙하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엄숙하게 선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좋아서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결혼할 때 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엔 그렇게 쉽게 결혼하고 이혼한 분들이 꽤 있어요. 한 벌써 두세 커플. 이혼했어요? 네. 우리 또래 커플 많아요. 아, 두세 진짜? 커플 있어요, 빨리 저는. 이혼하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이혼이 옛날만큼 좋은 글씨가 아니어서 좋은 글씨긴 하던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막 "헉,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 막 요즘 그러던데. 아닌데? 아니 뭐 아까 얘기 나왔잖아. 내가 만날 사람이 이혼남이야. 어.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 하잖아요. 그치, 아, 근데 그치. 지금은 괜찮냐고 물어보잖아. 옛날엔 말도 안 된다 그랬지.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제 유머 자료 중에 그 구청 앞에 혼인신고 취소 안 됩니다. 아, 맞아, 봤어. 맞아. 그런 실제 식으로 적혀 있다면서. 실제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느낀 게 많은 내 또래나 젊은 분들이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전 이런 법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와 같이 살고 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습득하고 내 행동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서로의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진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아보는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결혼을 한 후에 오히려 동거에 대해서 더 찬성하게 됐거든요. 살아봐야만 안다. 맨날 뭐 어디 뭐 합정 몇 번 출구해서 만나가지고 막 좋아서 부둥켜 안고 막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떠나서 이렇게 사회 구성원이 모여서 2인이 모여가지고 살아보는 게 굉장히 저는 사회 성숙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찬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의 선입견을 가져보자면 이성에 국한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앞스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팍스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사례처럼 동성인 친구가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막는 거예요? 뭔가 막는다기보다는 굳이 친구 사이에 그런 법적인 보호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대잖아. 아, 근데 뭐 소수의 케이스를 보고 큰 범위의 울타리를 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제가 찬성하는 그 마음이 오는 이유는 결혼의 사전 단계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난 좀 더 마음이 가고 이쪽은 잘 모르겠다. 그쪽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친구들끼리 같이 사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 나 결혼을 못했어. 40살, 45살, 50살 결혼 못했어. 그럼 나 노후 어떻게 할 거야? 아, 뭐 그렇게 나 누가 먹여 살릴 거야? 나 죽을 때 다 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찾게 되는 제도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 그것만 맞아. 보면은 뭐 찬성하겠지만 그래 뭐 나중에 가면 지금 비혼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나중엔 그런 사람이 많겠네.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미리 아니, 고민해야지. 지금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 근데 법이잖아, 법. 모르겠어. 근데- 법이라는 걸 쉽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법이라는 된다? 걸 몇 가지 마음 아픈 사연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아, 그치.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인텐스한 관계인 결혼 전에 한번 법적으로 동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도 범래님이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사회적 질서 유지 측면에서 이성 간의 결합만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취지에 맞지는 않죠. 아, 그렇죠. 제 오늘 말한 동반자법이라는 거에는. 취지라기보다는 프랑스의 팍스에 팍스에 좀 더 가까운? 가까운 거죠. 근데 안느님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편인 거죠. 꼭 그렇진 않은가? 모르겠어요. 아까 저는 근데 동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난 이런 느낌인 거야. 동거한다.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저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걸 왈가왈부해? 저 사람이 커피를 먹고 싶다는데 뭐 그거 갖다가 이 난리야? 이런 느낌이라서 이 법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았던 그런 따가운 시선들 그런 정말 주제넘는 오지랖들 이런 거에서 조금이나마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한 작년쯤부터 뭔가 성애적인 관심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아주 크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이인가?
아니 근데 그런 나이가 아닌데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줄어들 수도 있지 이 사람아. 코로나 때문인가? 그냥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직 창창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 상태에서 내가 오래도록 함께할 대상이 반드시 혼인으로만 보장이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막막해요. 답답하고. 그런 게 있는데 세상에 좀 이런 관점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초입에 했던 말 중에 우리가 혈연과 혼인이 아니고서는 가족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는 좀 크게 와닿는 것 같긴 해요. 그 혹시 뒤에 토론 질문이 있나요, 앤서님? 아니 특별히 지금 없는데? 아, 그러면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저희 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혼외 자식, 그러니까 혼외 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외 자식은 너무 자식을 지칭한단 말이니까, 이제 혼외 출산이 이제 유럽 국가의 뭐 절반이 넘는 곳도 많고 해서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쪽에 뭐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진짜 절반이 넘고, 맞아. 남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 보수적이어서 절대 안 된다는 그렇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프랑스도 이제 60년대만 해도 혼외 자식, 그러니까 혼외 출산 이런 걸 막 잡종이라 부르고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았던 국가다라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왜 그러면 혼외 출산을 하는가?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낳는 게 맞는데 동거를 젊은 시절에 하다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제 부모로서 찾아오는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애가 셋이야. 동거남이 있었어. 근데 동거남이랑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셋을 키워야 되는데 여자가 다 양육을 하는 걸로 됐나 봐요. 근데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없대. 그치. 애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걔네는 혼외 출산이 절반이 넘는데 뭐 이런 거 얘기 잠깐 나눈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거하는 관계에서 애를 낳는 거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조금 짧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말을 바꾸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결혼이 아니야. 근데 애를 낳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좀 더 진일보해서 이 법이 생겼다고 치고 뭐 팍스든 동반자법이든 비슷한 게 생겼어. 이 세상이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그럼 이제 출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출산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아빠랑 엄마라는 게 존재를 할 때만 그 자격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혼외 자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혼외 출산. 혼외 출산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그러니까 않는 결혼은 곧 출산이다. 이렇게. 근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사유리 씨죠. 그분이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결혼한 관계가 없지만 출산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고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럴 수도 되게 있다. 많은 지지를 받았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오히려 더 책임감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 양육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혼자 키우면은 저 선입견 어떡할 거야. 아빠 없이 자라면은 분명히 어긋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논쟁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라 생각 아직도 화가 나네 듣기만 해도. 네, 이런 거를 가정해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부모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혼외 출산도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서구권에서도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싶고 꼭 결혼을 한 부모가 정상가족으로서 존재를 해야만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본 자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너 애 낳고 싶어? 결혼할 거야? 아니면 애 안 낳고 결혼 안 할 거야 이거밖에 없대. 근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다른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야. 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 아니면 뭐 팍스를 해서 애를 낳는다. 이런 선택지가 많으니까 여자들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다라고 연기를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거다 이런 식으로. 뭐 그거는 뭐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애를 낳을 수 있으려면은 정상적인 엄마와 아빠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강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유리 씨처럼 그런 예시가 좀 많아지려면 그게 좀 뒤엎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나도 그게 쿨하고 멋있고 뭐 사유리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런 걸로 결정할 건 나도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의 모습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민님 결혼하셨는데 얘기 좀 해보시죠. 결혼을 했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결혼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 본 것들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출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게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슷하게
출산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전 아직 애가 없습니다만 네. 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를 맞이하고 뭔가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 다짐은 끝났어요. 뭐 중간에 빠그러지면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간단하게 마음먹은 건 아닌 거지. 그렇게 비슷하게 저는 출산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적인 준비가 끝났을 때,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 이 아이를 잘 크도록 인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낳으려고 준비하는 입장이라서 비슷하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동거관계에서 아이를 계획적으로 가졌을까에 대한 물음은 있어요. 우리나라 동거 커플이 애를 아유, 낳았다라는 모습을 봤다. 우리나라든 어디든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보면 사실 좀 숨막힐 수는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럼 근데 반대로 애를 가졌을 때 그게 동거의 형태든 결혼의 형태든 동거도 아닌 그냥 일반 남녀의 선택이었든 그게 얼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역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출산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신성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해서 낳은 자녀는 내가 이 자녀를 평생 책임을 져야 되고 남들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헌신을 해야 하고 준비 무조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는 왜 생기냐면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외의 법적인 제도 장치들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 거야. 국가에서 충분히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도움들을 보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돈이 졸라 많아. 그럼 별 생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니, 저는 이건 절대 돈이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전 출산율이 제가 이제 출산율에 대한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긴 한데 계획 없이 생긴 아이가 계획에 있어서 출생한 아이만큼 부모의 사랑을 헌신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저는 그다 아니다를 정확히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계획 없이 생긴 아이가 조금 더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출산을 신성시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렵지 않게 낳은 아이가 불행하게 사는 거는 그 애의 삶이니까 부모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낳았으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지. 왜냐면은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아니면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요즘 많이 접하잖아요. 그치. 요즘 학대 사건이 많았죠. 얼마나 많아요. 요즘 에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더 느껴요. 출산이라는 거는 혹은 출생이라는 거는 아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서 야기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건 숨막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아닌 상태에서 낳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거고 태어났으면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살아줘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의 유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준비된 가정에서 나온 아이가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이것도 뭐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준비를 정말 잘 갖춘 부모가 정말 큰 사랑을 줄 것이다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없다라는 거지. 근거는 없지만 아까 팍스 얘기를 해볼게요.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관계라면서요. 네. 그건 자녀가 있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똘기님 발제로 랍스터라는 영화를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부부의 유대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세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녀가 있어야 부부가 끈끈하게 오래 잘 살더라. 약간 그런 이제 스테레오타입 같은 건데 비슷하게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존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관적 선택에 의해서 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팍스나 동반자법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계획적으로 낳은 아이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문할 수 있지만 하지만 계획적으로 낳은 아이일수록 양육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그런 양육에 대한 계획이 없이 태어난 아이도 충분히 무리 없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양육에 대한 내 입장인 계획이랑 사랑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그냥 덜커덕 생겼을 때 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난 걱정이 많은 거지.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힘들게 좋겠다라는 산다는 거야. 게 대부분 금전적인 힘듦이잖아요. 아니에요. 꼭 금전적인 게 아니에요. 심적인 힘듦. 자녀 양육에 못 견디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예를 들면 학대
학대가 요즘 많잖아요, 애들이. 네네. 뭐 옛날부터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철저한 그 부모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애를 때린다거나 뭔가 화가 났을 때 제가 진짜 실제로 봤어요, 최근에.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부모를 성인한테 화내듯이. 난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성인이 나와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 개인이 잘못됐다. 그럼 너무 간단하지. 그치.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심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약간 데이터를 보고 싶네, 이거는. 아니 양육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아동을 학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병으로부터 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치. 우울증이 온다거나 자녀를 양육하다가 우울증이 온다거나 분노가 온다거나 등등등. 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거는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해요. 지금 애를 키우는 형 누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난 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다라는 계획하에 낳은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출발선은 낮다는 거죠. 출발선이 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동거 사이나 혹은 동거도 아닌 사이에서 무작정 자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전 조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장이. 근데 이게 꼭 동거하는 커플이라든지 비혼인 관계에 있는 커플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인류애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봐서 그 사람들이 꼭 계획 없이 아이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쵸? 이미지가 동거 사이에서 나온 애는 워씨 애 생겼어? 이렇게 나온 애라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보통 그 팍스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혼인 관계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은 그냥 아이가 원할 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부부일 필요는 없다라는 공감대는 있을지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혼인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혼인한 케이스들도 되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에 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님이 말한 대로 아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준비된 출산이냐 혹은 덜커덕 찾아온 임신이냐 이 둘 중에 구별하는 그 선이 동거냐 결혼이냐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법률님도 어쨌든 동거 간에 하는 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팍스 같은 제도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이에서 애를 낳는 거 상관없다. 결혼했을 때 낳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긴 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동거 사이에 계획적으로 출산을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그거는 걔네 사정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딱 봤을 때 동거하는데 우리는 계획 가졌어. 뭐 몇 년 그런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현상적으로 그러지 않을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범래님은 사실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사실 범래님 말이 맞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동거도 소중하고 뭐 동거가 아닌 연인도 소중하고 사실 개인의 삶은 다 소중하지. 그치. 하지만 나와서 세상에 눈을 뜨는 아이의 삶은 난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두 부모의 삶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둘이 임신을 한다 안 한다는 둘의 주관적인 선택이었지만 태어나는 아이는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삶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 동거 같은 느슨한 관계에서의 출산이 장려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경우를 요즘 되게 많이 상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되게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미취학 아동 애기였어. 근데 그 애기가 얼마나 그걸 당했는지 울지도 않고 겁을 먹어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딱 그 든 생각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애를 가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아빠인 거야. 난 몰랐어. 애가 생기기 전에 몰랐고 연애할 때도 뭐 쎄하긴 했는데 뭐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만약 애를 낳는데 아빠가 이런 사람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 양육관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관계일수록 그러면 저는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떼어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물론 아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아빠 못 보니까 슬플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이에게 진짜 학대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그걸 방지하고 싶다. 그럼 나는 어쨌든 떼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이란 제도가 그걸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 팍스나 동반자법에서 자녀가 있을 때 떼어냈어. 그럼 그 자녀는 어느 쪽으로 가요?
그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팍스라는 법은 오히려 결혼보다 느슨하니까 우리의 그거에 맡겨지는 가능성이 더 높겠지. 근데 결혼은 그 양육권 두고 싸워야 되고. 강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양육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약간 줄다리기가 될 텐데. 근데 법원에서 판결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증빙하는 그러니까 거에 이거는 있어서. 우리 어쨌든 제도는 마련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어쨌든 싸워야 되긴 하겠지만 결혼보다 어렵진 않겠지. 그런 그치. 의미에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약간 거부감이 들거나 듣고 나서도 이 법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동반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가 피력을 했지만 분명히 반대 의견 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왜 반대를 하시지? 있을 수 있겠지.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너무 혹시 궁금해요. 계시면 그런 분들은 또 의견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배울 수 있고 청취자분들도 이런 의견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제가 저번 회차에서도 얘기했지만 조만간 저출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혼인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나올 건데 오늘 만약 이런 동반자법이나 뭐 동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혹은 찬성하는 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에피소드를 만들 때 그 내용들을 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오늘 예고편 재밌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